내 아내가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피부의 30%가 녹아내린 여자가 있습니다. 팔에 감긴 붕대 사이로 진물이 흐르고 숨을 쉴 때마다 갈라진 피부가 벌어지며 비명이 새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옆에서 남편이 손을 잡고 울고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헌신적인 남편, 매일 병원을 찾아와 아내의 손을 잡고 간호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남편.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또 있을까? 그런데요. 이 남편이 아내 손을 잡을 때 다른 한 손에 든 핸드폰에는 내 연녀와의 통화 기록 127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중 하나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빠, 그 여자 진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 맞아? 응, 의사도 뇌 손상이래. 완전히 바보가 됐어. 그럼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지? 보험금 나오면 바로 정리할게. 기다려. 남편은 아내를 불태워 죽이려 했고 살아남은 아내마저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된 줄 알았던 아내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 속에서 살아남은 한 여자의 가장 치밀하고 가장 잔인한 복수극입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 하얀 2층 단독주택. 대기업 부사장 출신 김재혁 씨와 아내 수진 씨가 은퇴 후 살고 있는 집입니다. 30년 전업주부. 쌍둥이 남매 민중과 민서를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만 해온 수진 씨에게 이 전원주택은 30년 고생의 보상이었습니다. 부사장까지 하고 퇴직한 남편이랑 조용히 늙어가자고 했어요. 텃밭에 상추 심고 장미 가꾸고 그게 내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등산을 다닌다던 남편,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한 남편, 등산복에서 나는 향수 냄새, 북한산 왕복의 11시간 묻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면 알게 됩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다만 확인하기가 무서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수진 씨는 결국 잠든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카카오톡 매니 유라, 김유라, 재혁 씨 비서, 그 유라, 부사장 전담 비서 김유라, 32세, 회사 워크숍이며 송년회며 항상 재혁 씨 옆에 서 있던 여자, 밝고 예의 바르고 수진 씨를 사모님 하며 따르던 아이. 수진 씨가 잡채를 만들어주고 우리 김비서 이쁘다, 빨리 좋은 남자 만나야 할 텐데 하면 볼이 빨개져 고개를 숙이던 그 아이가 남편의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발견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심코 서재를 지나치다가 평소에는 잠겨있던 서랍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서류가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사망 시 보험금이 20억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증액된 거였어요.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불륜만이라면 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20억? 수진 씨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때는 설마 했어요. 설마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서랍을 원래대로 닫으면서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보험 서류를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한마디의 직감이 나중에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여보, 나 읍내에 석유 좀 사올게. 하지만 재혁 씨가 산 것은
보일러용 경유가 아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20리터 등유를 2통 사서 한 통은 뒷산 입구 바위 뒤에 숨겼습니다. 오후 7시 재혁 씨는 아무렇지 않게 아내가 끓인 북엇국을 먹었습니다. 국 맛있어요? 응, 맛있어. 그 두 글자가 3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 10시 수진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재혁 씨는 1층으로 내려가 현관, 거실, 계단에 등유를 뿌렸습니다. 특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많은 양을 탈출구를 막기 위해서 오후 10시 28분 1층 전체가 30초 만에 불받아 재혁 씨는 차를 몰고 500m 떨어진 편의점으로 갔고 15분 뒤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안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수진 씨는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연기. 문을 열자 계단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는 재혁 씨가 방범용이라며 설치한 철제 창살, 그리고 그 순간 수진 씨의 코를 찌른 것. 등유 냄새. 이 집의 난방은 도시가스입니다. 등유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보험 서류가 떠올랐어요. 20억, 등유 냄새, 유라, 퍼즐이 한 번에 맞춰졌어요. 남편이 날 죽이려 한 거구나. 수진 씨는 침실 화장실 욕조로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TV에서 본 생존 상식, 그것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밤 10시 55분 소방관들이 2층 화장실에서 수진 씨를 발견했습니다. 전신 30% 이도, 3도 화상. 하지만 수진 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을 때 재혁 씨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비극적인 남편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 수진 씨가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깨어났을 때, 여보, 나야. 알아보겠어? 누구세요? 해리성 기억상실, 의료진의 진단이었습니다. 재혁 씨는 안도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그날 밤도 기억 못하는 거잖아. 잘됐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2주 뒤, 꽃다발을 든 젊은 여자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남편의 내연녀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걱정되어서 찾아왔다는 얼굴로, 수진 씨가 잡채를 해주던 바로 그 얼굴로. 누구세요? 참 예쁘시네요. 아,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간병인이 약을 가지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병실에 두 사람만 남은 순간 유라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사모님,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면서 뭘 한 거예요? 재혁 오빠가 부사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옆에 있던 건 사모님이 아니라 저였거든요. 아가씨,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모님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이 얼굴로 어딜 가시게요? 한때 사모님 하며 따르던 그 입에서 독이 흘러나왔습니다. 간병인이 돌아오자 유라의 가면이 다시 씌워졌습니다. 사모님, 저 이만 갈게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유라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증거가 될 거야. 기다려. 수진 씨의 이불 아래 왼손이 시트를 찢을 듯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중과 민서는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민서야 알아보겠어? 예쁜 아가씨네. 이름이 뭐예요? 쌍둥이 남매는 복도에서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남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칠 뒤 민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진 씨가 먼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굳었습니다. 엄마. 수진은 눈을 살짝 감았다 뜨며 엄마 기억 다 있어. 전부. 수진 씨는 오그라든 손으로 쥐고 있던 쪽지를 건넸습니다. 미리 써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다 굳기 전에 아빠 차 블랙박스 확인해. 통화 녹음 있을 거야. 뒷산 입구 큰 바위 뒤에 등유통이 숨겨져 있어. 그리고 내 핸드폰 사진첩 확인해. 보험 서류 사진 찍어뒀어.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사랑한다. 엄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 마, 아직은. 돌아온 민서가 쪽지를 읽었습니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비서, 엄마가 잡채해줬던 사람이잖아. 응, 알겠어, 엄마. 그날부터 이 가족은 가면을 썼습니다. 재혁 씨 앞에서 울고 그가 없는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오직 수진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조차 가장 강한 의지였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블랙박스. 아빠,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차 타이어 갈아 끼워 드리려고. 타이어를 점검하는 척하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교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아, 아빠. 타이어 상태 봤는데 오른쪽 앞이 조금 닳았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타이어를 보았습니다. 민준의 주머니 안에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재생했습니다. 오늘 밤이야. 등유는 준비해놨어. 보험금은 확실한 거지? 이게 내 아버지라고? 두 번째 등유통. 민서는 뒷산 바위 뒤에서 파란색 등유통을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고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보험 서류. 수진 씨가 미리 찍어둔 보험 서류 사진. 3개월 전 20억으로 증액된 생명보험.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민준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분석하던 중 재혁 씨의 차량 내 통화 녹음에서 유라가 따로 녹음을 남기고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한 겁니다. 오빠, 나 녹음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녹음하는 거야. 자기 전에 들으려고. 뭐야, 유치하게. 그래, 녹음해. 뭘. 유치한 애교처럼 들렸지만 유라는 치밀했습니다. 재혁 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모든 통화를 오빠 목소리가 좋아서 라는 핑계로 자신의 핸드폰에 따로 녹음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이 틀어지면 자신은 빠지기 위해서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증거가 있다. 유라에게 재혁은 사랑이 아니라 보험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단서를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유라의 압수수색 시 핸드폰에서 37개의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혁 씨가 보험금 증액, 등유 구입, 방화 계획, 보험금 처리까지 모든 범행을 자신의 목소리로 증언한 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연녀의 보험용 녹음이 아내의 복수를 완성시킨 겁니다. 민준과 민서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방화살인 미수. 본인 아버지를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머니를 죽이려 한 범죄자를 신고하는 겁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등유통 지문, 주유소 CCTV, 편의점 CCTV. 증거는 철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37개의 녹음 파일이 재혁의 범행을 자백 수준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무렵 재혁 씨와 유라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화상의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재혁 씨는 유라와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은 함께 살 땅을 보는 것. 오빠, 여기 봐. 바다 보이는 땅이래. 마당 넓은 데서 강아지도 키우자. 보험금 나오면 여기 2층짜리 지어. 1층은 카페, 2층은 우리. 아내의 보험금으로 내연녀와 살 집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화상 위에 지을 카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횟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새 출발을 축하하던 그 순간 횟집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김재혁 씨, 김유라 씨. 누구세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입니다. 두 분 모두 방화살인 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나는 억울해. 아내가 다쳤을 때 내가 얼마나. 재혁 씨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헌신적인 남편의 연기를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재혁 씨의 눈이 유라를 향했습니다. 분노도 애정도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도 아니고 5년을 함께한 내연녀도 아닌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사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어떤 사모님요? 수진 사모님이요. 저한테 잡채해 주시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셨던 분이요. 병실에서 사모님은 쓸모없다고 속삭이던 입에서 이제야 진심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자격이 남아 있었을까요? 남편은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했고 유라는 다 재혁 오빠가 시킨 거라며 무너졌습니다. 공범은 언제나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재혁 씨와 유라는 같은 날 다른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재혁 씨는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저는 모릅니다. 블랙박스요? 요즘 AI로 목소리 합성도 하잖아요. 등유통 지문이요? 뒷산 자주 올라갔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30년 임원 생활. 위기를 관리하는 법을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도 넥타이를 고쳐매며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라의 조사실. 유라 씨, 재혁 씨가 지금 전부 본인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유라 씨가 단독으로 꾸민 거 아니냐고 하던데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유라가 핸드폰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37개의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로. 재판이 시작됐을 때 재혁은 여전히 법정에서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공모한 사실 없습니다. 그 순간 검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재혁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나 불안해. 만약에 들키면 어떡해? 들킬 게 뭐가 있어? 수진이 기억도 없고 내가 편의점에 있었던 거 CCTV에 다 찍혀. 완벽하다고. 그래도 오빠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유라야, 우리 제주도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기다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수진 씨가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나는.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사람의 눈으로 법정에서 처음으로 재혁 씨의 입이 닫혔습니다. 선고일. 김재혁 징역 25년. 김유라 징역 12년. 재혁 씨는 선고를 듣고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빠,
오빠. 재혁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횟집에서 기다려라고 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유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병행했습니다. 재혁 씨 전 재산 배상, 이혼 위자료, 화상 보험금. 재혁 씨가 수진 씨를 죽여서 가지려 했던 것보다 수진 씨가 살아남아 가져간 것이 더 많았습니다. 유라는 출소 후에도 공동배상 책임이 남았습니다. 제주도 카페는 교도소 독방으로 끝났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만든 녹음 파일이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선고가 끝난 법정을 나서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30년을 불태우려 한 사람들이 사라진 날. 수진 씨가 원한 건 그냥 밥 한 끼였습니다. 수진 씨는 6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치료와 힘든 재활 끝에 퇴원했습니다. 민중과 민서는 배상금으로 서울 근교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화재로 전소된 전원주택의 땅은 매각했고 수진 씨는 새로운 집 거실에 장미 화분 하나를 놓았습니다. 전원주택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던 그 장미의 꺾꽂이, 불에 타지 않은 유일한 것.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화상 자국 아프지 않냐고. 네, 아파요. 비 오는 날이면 특히. 근데 이 흉터가 있어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매일 느껴요. 유라한테는 이상하게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해요.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까. 그 아이도 불에 탄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재혁 씨 재산으로 산 이 집, 참 햇살이 잘 들어요. 당신이 나한테 바친 30년의 대가라고 생각할게요.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장미 화분, 그리고 창 아래 작은 액자. 액자에는 민중과 민서가 수진 씨를 안고 찍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웃음으로 불에 타고 남은 제 위에서도 꽃은 핍니다. 제 이름이 수진이에요. 빼어나게 귀한 사람. 이제야 그 이름값을 하려고요. 연기는 사라졌고 연기는 끝났습니다. 재혁 씨가 불태운 것은 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유라가 녹음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되찾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창가에는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보고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